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천학비제하지만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을 생각하고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마이크 쓰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사 인력을 이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고, 이제 그에 반발해서 직역 단체가 이제 반발하고,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의사 수를 증가하는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의사 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해야 될 거는 이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우리가 동인,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소득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실은 굉장히 정말 영어로 드라마틱하게 정말 놀라울리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요. 특히 이제 1945년에 우리가 일자치에서 벗어나서 한국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 폐허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원조를 하는 나라로 이제 거듭난 나라 대한민국에. 그래서 경제 성장한 걸 보면 이 커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제 성장이 이 OECD 평균, 주로 이제 선진국들 성장하는 거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 세계 평균 이 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90년 직전까지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이 OECD 평균하고 오히려 밑돌았어요. 근데 8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여러 번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제 경제 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한 것만큼 의료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의료 수요가 늘어났다는 뜻은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굉장히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가 지금도 이 경제 성장한 속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경제 성장한 속도 이상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소득 성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 커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령 사회를 지나서 이제 65세 인구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를 이제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증가해서 추산에 의하면 한 2060년 정도 되면 이 40%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 가장 노인이 많은 사회가 될 거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의료적 측면에서도 보면 이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걸 보면, 사실은 노인 의료비가 65세 노인 의료비가 2014년만 해도 한 36%밖에 안 됐는데, 밖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하면 41% 정도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 의료비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체적인 의료비 자체도 증가하는 그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수요의 폭증뿐만이 아니고 이 고령화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은 기존의 젊은 인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수요, 질병 패턴이라든지 또는 의료 수요하고 다른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 의료 서비스도 기존의 이 급성 진료 중심의 그런 서비스로는 노인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질환도 보면 급성 질환보다 만성 질환이 이제 지배적이고 만성 질환의 질병 부담이 커져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과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비가 최근 10년간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2배 이상. 그 GDP 대비해서 GDP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GDP 대비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경상의료비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료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상의료비가 보면 2010년에서 2019년 거의 10년 사이에 거의 뭡니까 절대액으로 보면 2배 증가했고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불과 10년 전에 한 6%가 안 됐는데 지금 8%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의료비가 가파르게 급증한 나라가 있느냐?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 통계 비교할 수 있는 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대한민국이 거의 의료비 상승 거의 1등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큰 국가가 이렇게 의료비 급상승한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만 우리가 봐도 최근 한 10년간 봐도 이게 이제 한국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들 거의 예컨대 어떤 이제 일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덜 쓴다는 겁니다. 10년간. 그런데 한국은 이제 플러스일 뿐만 아니고 이 먹대가 제일 높죠. 높아서 이 지난 부분이 2008년에서 13년 사이의 5년간이고 이 좀 연한 부분이 2013년에서 18년 사이인데 어쨌든 이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 예컨대 이게 제법 6.7%라고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그 뭡니까 리투아니아라고 되어 있나요?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동부 유럽의 조그만 나라 외에는 대한민국 거기도 사실 우리가 증가율이 적죠. 대한민국이 7.3 최근 5년간은 7.3%로 압도적으로 증가율이 높아요. 그만큼 의료비가 급팽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요가 급팽창했기 때문에 의료비도 급팽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OECD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많이 증가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 OECD 36개국 평균이 지금 GDP 대비 한 8.8% 의료비를 씁니다. 경상 의료비로.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보다 적은 한 8.1% 정도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평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의료비도 폭증을 했지만 워낙 그 베이스 라인이 워낙 그 가난한 나라였다가 의료비도 거의 못 쓰는 나라였다가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의료비 쓰는 게 이 선진국들 클럽 OECD 국가 중에서는 평균 정도에 근접하고 있어요. 지금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이 선진국들, 이 유럽 국가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한 10% 조금 넘게 의료비를 씁니다. GDP에. 우리 현재 8.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소득이 경제 성장이 뭐 크게 변동 없이 간다고 하면 지금 추세대로 물론 저성장 기조긴 한데 그래도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한 20%까지 가는 거는 거의 무리 없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의료비 계속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 의료비가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고 인구 고령화라든지 질병 패턴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뜻은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돼 가지고 머지않아 이제 이런 선진국들의 선두 수준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GDP 한 10% 이상을 상회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의 변화를 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의료에 쓰인 돈이 앞으로도 많아질 거다.
그럼 우리가 인력 정책에서 감안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늘어난 의료비 또는 이 규모에 비추어서 인력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첫째는 우리가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건의료 인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난 만큼.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의료 인력이 이제 뭐 예컨대 100억 원을 썼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억 원이 됐을 때 만약에 보건의료 인력이 100명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의료 인력 입장에서는 좋겠죠. 1인당 나눠 갖는 게 커지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경제 규모, 그러니까 이 보건의료비 규모 커지는데 인력의 숫자가 그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의 숫자가 커지지 않으면 다른 쪽 고용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한 10% 이상, 10% 이상의 인력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많은 데는 30%까지 일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공식 통계가 명확치 않은데 뭐 3, 4%, 뭐 3에서 5%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보건 인력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보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 사회 경제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발전이 건강한 인구에 달려 있고 건강한 인구를 결정하는 게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지만 보건 의료 인력이 충실한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 보건부에 대한 투자가 서비스 재화 자본주의 생산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불평등 감소를 해서 사회보호 기능이 있다. 뭐 정치적 안정을 통해 사회통합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생명공학이라든지 정보기술 이런 혁신 및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먹거리라고 하는데 미래에 우리가 국민들의 소득의 원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재난 대비를 위해서 충분한 의료 인력이, 보건 의료 인력이 있어서 우리가 헬스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뭐 안보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감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그만큼 이 보건 안보 개념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사회 경제적인 의미하고 밀접하게 관련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보건의료 인력의 그 충실성 자체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첫 번째지만 그거 말고도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보건 인력을 늘리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도표를 보면 이게 뭐냐면 OECD 국가들에 있어서 2000년에서 2014년간 그러니까 최근 뭐 구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인데 그 최근 연도에 고용 성장을 각 부문별로 따져보면 이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그러니까 14년 사이에 고용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OECD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면 부문별로 보면 농업 인구는 23% 줄었습니다. 14년간.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늘었고 우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성장이죠. 유일하게 늘어난 게 서비스 부문이고 특히 헬스 앤 소셜 워크라 그래가지고 보건하고 사회복지 쪽 그런 인력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가 늘었어요. 이게 OECD 국가들의 평균입니다. 근데 한국이 어떠냐? 한국은 사실은 이 OECD 한국 통계가 제가 명확한 걸 일단 못 찾아봤는데 성장률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확실히 좀 적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이나 의료비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 부문의 인력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건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고요. 그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약 11%가 지금 보건의료 부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 쪽에 일하고 있다. 11%. 우리나라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 정확한 통계가 제가 보지 못했지만 3% 내지 한 5%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 2060년까지 한 38%가 보건 분야에 일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건 분야라고 하는 게 서비스업이기도 하고 제조업이나 기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서 점점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안 쓰는 쪽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디서 고용을 해줘야 되느냐? 서비스업에서 해줘야 되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 헬스케어, 이 보건의료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고,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보건 인력이 늘어나면 다른 인력도 더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 고용 입장에서 보면 이 123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67%를 차지해요. 다른 분야는 뭐 4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보건이나 사회복지 이쪽이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여성들의 그 생산력이 이 가정에 묻혀서 제대로 이제 발휘가 안 되는데, 이런 여성 생산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또 사회복지에도 쓰고,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여성 일자리인데, 여성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바로 이 보건부문이라는 거고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더 계속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쪽에 일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죠. 우리가 사양산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 빼고 일자리를 집어넣는 건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년 고용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의료비 지출에 비례해서 그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 의료비가 지출하는 게 이게 그야말로 낭비가 아니고 사회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부르는 그러한 지출이 될 수 있다. 의료비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어떤 가정경제에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가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라고 하는 게 이게 적극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유틸리티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안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재생산을 하거나 보다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의료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료비는 사실은 필요 최소한으로 쓰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의료비 늘어나는 것만큼 그 고용을 더 많이 해줘야 이게 부의 그 재분배라든지 양극화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사회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이게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을 불러일으킨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4차 혁명 시대에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 것, 그건 보건 부문하고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크다,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건인력 정책의 목표도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철의 삼각형이란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시스템 또는 우리가 보건 의료 체계의 목표 그러면 크게 세 가지예요.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인력 측면에서 보면 이걸 대입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액세시빌리티,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사수, 보건 인력, 의사수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기타 여러 가지 보건 인력이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해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방의 의사 인력이 적다든지, 그 다음에 이 격오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코스트, 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고급 인력은 고급 기술을 쓰도록 하고, 고급 저급이라는 게 말이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이 전문성의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어야 이게 이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수준마다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제 이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차이 다르죠. 물론 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기술의 종류가 다르고 전문성의 정도는 다르잖아요. 근데 유치원생을 예컨대 대학에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또는 대학 교수가 유치원생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질이 높아지느냐 또는 비용이 더 싸지느냐, 그거 아니죠. 오히려 비용은 더 느는데 질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킬 믹스라고 하는데,
적절한 보건 인력들이 각각 자기 맡은 분야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 신규 직종을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이 보건 직종의 분화 전문화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비용도 낮추고 오히려 질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교육 훈련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 기타의 이 보건 정책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또는 병원이나 이런 공급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는 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우리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게 제대로 설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시스템 문제인데, 어떤 인력 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양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견지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의사의 수와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이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뭐 아까 경제적 측면,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 얘기했지만, 사실 보건의료적 그 견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의사의 수나 또는 의사 아니라 간호사나 다른 보건 인력 직종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필요한 요구에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적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인구당 의사 수가 최근 17년간 한국이 사실은 계속 의사가 정원이 3,040명인가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이 매년 그 숫자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가 너무 적었으니까 사실은 그걸 모수로 해서 계속 그 통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남는다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그냥 바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사가 많다 적다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가령 예컨대 의사 수가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의사 수 적은 걸 자꾸 얘기하고, 많다고 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 사실은 제일 객관적인 지표가 이 OECD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상대적인 거거든요. 의사가 많다 적다고 하는 것도. 예컨대 뭐 우리 한국의 의사 숫자가, 인구당 의사 숫자가 우리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 한국의 경제 수준하고 비슷한 또는 생활 수준하고 비슷한 국가들의 예를 봤을 때 어느 정도냐 하는 걸 판단하는 게 사실 제일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OECD 자료를 보통 갖다 씁니다. 갖다 써서 이 OECD 평균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 OECD 36개국의 평균이 지금 인구 1000명당 3.5명입니다. 3.5명. 근데 한국이 지금 2.3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수준 정도 되죠. 3분의 2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소득 수준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한국보다 적은 데는 콜롬비아, 뭐 중국, 터키, 뭐 브라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1인당 GDP를 따져보면 사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소득 수준은 더 높은데 이 의사 숫자는 작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걸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절대적이라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사실은 의사가 너무 적다고 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죠. 어떨 때 느끼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왜 아팠고, 경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이걸 좀 듣고 싶은데 그럴 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주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되는 환자 숫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얘기 듣다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현재 의사 숫자 가지고는 이 환자들이 줄 서가지고 계속 뭐 하루 이틀 줄 서야 될지도 몰라요. 그나마 이 지금의 의사 수로 버티는 거는
여러 병원에 가면 2분, 3분 진료해서 막 환자를 그야말로 막 해치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편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생산성이 높다. 대한민국 의사의 생산성이 세계 최고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또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정말 고생하죠. 조금 사람이 더 충실하게 있다고 하면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옆에서 지켜보기도 위태위태할 정도로 사람이 적어요. 의사 선생님 스스로도, 간호사 선생님 스스로도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로 봐도 그렇고, 이 진료 항상 스스로 간호사협회나 무슨 뭐 또 다른 보건의료력들도 자기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해요. 사석에서는. 그런데 이제 늘리자고 하면 또 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스로도 이 업무 부담이 너무 많고 노동 강도가 심해서 뭐 심지어는 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의사나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친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전문의도 없어요. 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충북인가 어디서 무슨 뭐 정신과 의사 2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뭐 6개월째 못 구하고 있고 연봉 2억인데도 뭐 못 구하고, 물론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엉켜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신과 의사 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과 병원 하는 분들도 보면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병원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 해요. 그 사람도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실제로 이 의사가 부족해서 이게 이제 결국 PA 문제인데 이건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횡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의사가 어떻게 보면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의사가 늘어나면 사실 의사에 부수돼서 다른 인력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시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의사를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늘리기 핵심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의학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의사 배출 구조의 문제인데, 의사 수가 너무 적으니까 의사가 졸업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이 임상으로 가요. 왜냐하면 임상이 너무 부족하니까, 진료하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거의 대부분 성적 좋은 사람들이 특히 무슨 뭐 성형외과나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과에 몰리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한민국 의사들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알다시피 성적 좋은 사람들이 의과대에 거의 다 가거든요. 다 가는데 그거 다 진료해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이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백신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등으로. 그럼 그게 자동차 몇만 이런 거 비교가 안 되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 새로운 신약을 하나 개발했다고 하면 그걸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상의사 해봐야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뭐 주변 좀 도와주고 이럴 수 있지만, 물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사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의과학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이런 그 산업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제대로 잘 공급이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고령화라든지 뭐 보장성을 강화한다든지 감염병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건데 의사가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부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진국과 비교를 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의사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 한국이 젊은 국가였다가 막 고령화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도 고령화되는 그 전체 활동 의사 중에서 고령화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그 은퇴 시기가 없어요. 의사는 사실 법적으로 65세 정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이 고령화되면 사실은 뭐 그 생산성을 이렇게 높게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도 필요하고 해서 의사를 늘려야 되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제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늘리자고 하면 이제 반대하죠. 반대하는 게 주로 이제 직역단체가 반대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직역이든지 간에 자기 직역 숫자 늘리자고 하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반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논리를 세워서 정정당당하게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권리, 민주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 탓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제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 건 좀 따져봐야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주장을 봤을 때 직역단체에서 의사수 늘리는 거에서 반대하는 그 사유를 보면, 다른 건 제가 볼 때 뭐 크게 뭐 이렇게 토론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단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비가 늘어나서 국민들이 곤란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사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사 늘어난 만큼 진료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결국 골탕 먹는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쓸데없이 많이 늘리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라고 하는 게 몇 명 정도냐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차치하고, 일단 의사 수 늘리는 게 과연 국민 의료비를 쓸데없는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느냐. 사실 저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과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증 자료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OECD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의료비를 쓰는 수준입니다. 이 종축이. 이 횡축은 이제 그 의사의 숫자예요. 인구당 의사 숫자. 그럼 보면 똑같은 의사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령 이 이탈리아 같은, 이 종축이 이제 의사의 숫자고, 옆에가 그 의료비 지출 규모예요. 그러면 이쪽 보면 한국은 지금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이 의료비 지출이 평균보다 좀 낮죠. 적어요. 그리고 의사 수도 적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위에 보면 같은 의료비 수준을 쓰는데 의사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뭐 이탈리아나 리투아니아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그리스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약간 좀 경제적으로 처지는 국가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상관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사수가 많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의사수가 많고 의료비도 많이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 비례해서 많이 쓰는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 경험을 이렇게 보면 이 카나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쓰는데 의사수가 적고요. 오히려 위에 있는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료비를 많이 쓰는데 의사수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런 식.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상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의사수 늘리더라도 다른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의사가 늘어나서 이게 국민 의료나 또는 의료비나 또는 국민 경제에 해를 미치는 거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뭐 그 통제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절할까? 뭐 여러 학자분들이 이제 추산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전제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쪽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딱히 정답이라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컨센서스를 보면 대체로 지금 현재보다는 느려야 하고, 가령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정혜선 박사님, 정혜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한 3,600명에서 뭐 한 4,000명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이 정도 거고, 우리 김진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5,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 서울의대에서 이제 연구한 것에 의하면 여기도 한 4,500명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3,000명, 3,050명인가요? 그 수준인데, 그거보다는 상당 부분 늘리는 게 적합하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이제 의사수 적정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에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어서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이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의욕적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뉴스를 잘 추적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현재까지의 논의를 일단 중지한다. 중지하고 앞으로 이 의협과 상의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내린 결론이. 근데 이게 사실 조금 허무하죠. 허무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발표한 정책 자체가 이 미흡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인력 정원도 이게 왜 연간 400명씩 10년간만 늘린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뉴스를 접했을 때 400명을 늘리나 보다 했어요. 근데 10년간만 늘리겠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근거가 있는 거냐 했더니 뭐 누가 근거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더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컸죠. 그래서 10년 근무하게 돼 있는데 뭐 인터넷 에이전트 거치면 뭐 5, 6년 가고 실제로 지역에서 2, 3년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걸 국가 세금 들여가지고 장학금 주는 게 옳으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비판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입학시키는 것도 그전에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누구 추천으로 가게 되면 정시에 개입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 설익은 정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도 충실하지 않고 뭔가 좀 쫓기다시피 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심각한 건 사실은 저는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거의 10여 년 전에도 사실은 뭐 이게 필요한 정책이었어요. 우리 정영석 교수님 그 전부터 계속 의사 수 늘리자고 얘기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의사 단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적 지위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거에 정면을 배치해서 의사 수 늘리자고 주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정영석 교수님 10년 이전부터 늘리자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기존의 그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부,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감히 의사 수 늘리자는 정책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의사협회나 또는 의사들의 그 직역 또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파워 있는 집단을 등 돌리면서 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했다는 건 높이 사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정책이 과연 전략적으로 또 주도 면밀하게 했냐 하는 건 좀 회의심이 있습니다. 더구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 반발할 걸 예상을 하고 반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돌파한다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가 안 되니까 아뜨거 하고 도로 백지화 상태로 가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은 뒷전에 있고 직역단체가 반발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진 동력 자체가 없어져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지금 마찬가지로 또 언제든지 또 의사들 또 늘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뭐 예컨대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역단체 다 참여하고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그걸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전향적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데 그 논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쳐다볼 수가 있고 쳐다봐야 이걸 우리가 국민 이익의 그 근거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전문가도 모르고, 사실 저도 이 의사 정원하는 거 몰랐거든요. 사실은 물론 제가 핵심 전문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정해서 나와요. 그러고 나 의사 선생님들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자기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았다. 반발할 것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공론화하는 과정부터 해서 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다는 거는 지역별로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인구당 의사 수가. 물론 이제 도시 지역이 의사가 많고 이제 시골 지역, 소위 얘기하는 군 지역이 이제 의사가 적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걸 보시면 이 빨간색일수록 이제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고 옅은 색은 이제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각 시도별로 다르고 시도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바로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거의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의사든 병원이 있는 거 아니라 수요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수요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 여건도 갖춰지고 이래야지 의사 사실 고급 인력이거든요.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안 좋으면 지역이 잘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감안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의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 지역 의사제 해가지고 의사를 강제로 그 지역에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잠깐은 묶어놓을 수 있지만 그런 전 해결책이 안 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사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일종의 이제 의사의 종류를 2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의사하고 지역의사.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사회 내부도 문제가 되고 평등권 문제도 생길 거고 다양한 법적인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계획 세우고 뭐 그다음 인센티브 제고 이 기존에 나왔던 거 말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차라리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뭔가 다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예컨대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 그죠? 굳이 농어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굳이 그 동네에 병원이 있으면 좋죠. 근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공공병원을 지어놓더라도 수요가 없어서 거의 맨날 적자 볼 거예요. 하루에 환자 2-3명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럴 바에는 뭔가 우리가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고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저원격 진료 못한다고 딱 못 박아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만약에 그 정 안 가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직종을 만들어서라도 배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결국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편차도 결국 지역 편차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신규 보건 직종을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사실 의사가 충분하다고 하면 아마 이 필요성이 크게 많이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부족해요. 그리고 의사를 무작정 많이 늘리는 게 꼭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필요한 만큼만 있어요. 너무 많아도 왜냐하면 의사를 양성하는데 사회적 자원이 엄청 들거든요. 그죠? 보통 의사 양성하려면 15년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회적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너무 많이 교육시킨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대학 교수급의 사람을 유치원에도 쓰고 뭐 유언에도 쓰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직종 의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의사보다 교육 기간이 좀 적고 그죠? 그런 기술 수준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기술 수준에 맞는 또 그 분야에 맞는 전문성을 살려서 진료할 수 있게 하면 의사와 같이 협업해서 이 의사 인력을 너무 많이 안 늘리고도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비용 효과적으로 이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규 보건 직종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지금 이 보건 인력 종별이 뭐 의료법의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간호사 뭐 이렇게 의료기사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직종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무슨 뜻이냐면 분화가 굉장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이 직종이 굉장히 분화가 돼 있어요. 분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성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해서 이 비용 효과적으로 그 직종들이 다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이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받는 이유가 의사는 적은데 환자는 많으니까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환자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이 스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간 수준의 인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의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친절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그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국민의료비 지출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서 고용을 늘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선순환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사 수를 늘리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 패키지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를 지금보다 뭐 한 적정 늘리는 게 연간 1000명 정도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의사는 500명 늘리고 500명은 의사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뒤에 나온 PA 같은 직종을 만들자. 이렇게 딜할 수도 있는 거다는 거죠. 그 의사가 쓸데없이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직종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PA라는 게 있어요. PA는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실제로는 정규적인 보건의 직종이 아니에요. 면허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주로 하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보통 그전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의사죠. 의사들이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전문의가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러니까 뭐 수술 다 한 다음에 봉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그전에는 수련의들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할 수련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누굴 시키냐? 간호사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수술하러 가면요, 실제로 이 꼬매는, 그것도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뭐 조그만 병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무슨 뭐 저기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국립의료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립암센터가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술 받으러 가면 의사가 여러분을 수술하는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한 부분은 의사가 하겠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물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로 간호사인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 질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인서비스 트레이닝을 받긴 하지만 그 안심할 수 없죠. 그게 현재 피해가 횡행, 이것 결국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게 불법이고 현재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관행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실제하고 법하고 괴리가 돼 있고, 이런 무책임한 관행이 지금 의료 현장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죠. 이걸 알려진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고, 매년 국회 국정감사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거 빨리 개선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왜냐, 직역단체들은 또 간호사협회나 또는 의사협회나 서로 또 얘기가 다르고, 또 이 정부에서는 또 이 직역단체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쉽사리 또 의사수 늘리는 것처럼 또 반발이 있을까봐 쉽사리 또 결정 못해요. 그 세월이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국민은 저 멀리 있고 직역단체하고 정부가 일종의 깜깜한 데서 정책을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시간상 제가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해야 돼요. 공식화한다는 뜻은 이 PA 직종, PA가 하고 있는 일을 공식화해야 돼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없느냐?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에 이미 PA라고 한 제도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가 PA 제도를 운영합니다. P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피지션 어시스턴트를 해갖고 의사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보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어쨌든 의사의 직무 중에서 굳이 전문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의학 교육을 받은, 그렇죠, 고급 의학 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직종을 만들어서, 또는 전문 직역을 법적으로 부여를 해줘서. 지금은 다 그게 불법 무면허 의료인데 이걸 합법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미 현재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건 문제는 불법이고, 그 다음에 이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식화한다는 뜻은 이제 그러한 직역을 만들고 그 직역에 합당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예컨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시험도 보고 면허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 피해를 공식화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과거에 뭐 간호원 하다가 간호부, 간호원 하다 간호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보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역으로 보면 간호사보다 어떻게 수직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더 그 상위에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건 진짜 좀 곤란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서 진료협력사,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뭐 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션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진료협력사를 만들고 의사가 위임하는 의료 업무를 고유 직능으로 하는 진료협력사를 신설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현재 있어요. 있는 거를 공식화하자는 겁니다. 공식화하고 면허도 부여하고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의사수 늘리는 것처럼 각계 대표들 모이고 국민들 참여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예컨대 뭐 검안사라든지 청능사, 운동치료사, 뭐 호흡치료사와 같이 이 한국에는 없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공식화되어 있고 이 전문 직종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 직역들이 있어요. 이런 직역을 대학에서 예컨대 그 과를 만약 이런 직역이 만들어지면 대학에서 이런 과가 생기겠죠. 거기서 또 새로운 인력이 나오고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맨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우리가 뭐 별의별 머리를 짜내는데 그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이고 뭐 이런 일자리잖아요. 보건의료 일자리 이런 라이센스를 주는 일자리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거 만들면 어차피 의료비는 증가합니다. 고령화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다 효율적인 공급 체계, 이 인력 체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은 보다 더 양질 서비스를 보다 더 저렴하게 받고 국민들은 일자리도 만들고 그죠? 더 좋은 서비스 받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부제에도 국민 중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정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대다수 사실은 개개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인데 개개인의 의사가 다 틀리잖아요. 이해관계가 틀리고. 그럼 결국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틀리는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하려면 결국 다수결로 하는 수밖에 없고 다수결이라는 뜻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는 거죠. 대다수 국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물론 소수의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보건의료 인력 정책은 이게 직역단체들하고 이게 엮여서 국민은 멀리 있고 직역단체는 가까이 있어서 정부 가까이 있어서 이게 뭔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뭔가 국민의 이익에 배치돼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그냥 뭉개고 있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해서 국민 중심으로 뭔가 되도록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도 그렇게 만들고 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의사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도 삼아서 앞으로 이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보다 국민의 입장, 국민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이기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